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 오원근입니다. 추석이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고향을 찾아가는 추석을 앞두고 고향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일 텐데요. 오늘 충북 시사토론창에서는 마음속 고향의 보탬이 될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한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두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경제실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정훈 진천군 자치행정국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박누리 월간 오긴의 편집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향사랑 기부제가 도입된 지 2년 가까이 됐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키워드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신두섭 실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비익조라는 키워드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견줄비, 날개익, 세조라는 한자를 쓰고 있습니다. 예. 암컷과 수컷의 눈과 날개가 하나씩이어서 짝을 짓지 아니하면 날지 못한다는 전설상에 나오는 새인데요.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기부도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부라는 사람은 사랑을 담아주고 사랑을 받는 지자체에서는 감사의 마음으로 정성을 담아서 답례품을 전달하면 결국 기부라는 제도가 완성차가 돼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윤영한 박사님 어떤 키워드 갖고 나오셨죠? 저는 예측불허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예측불허는 글자 그대로 이제 예측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 쓰일 수도 있지만 예상한 대로 벗어나지 않았다 그런 의미로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당초 기대는 많이 했지만 결과는 예상한 대로 재경 인구가 많은 영호남 지역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왔고 그 규제의 어떤 안정적인 운영에 의한 규제적 요소가 심화되니까 법이 발의된 지 1년 만에 개정안이 나왔고 또 그거에 대한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디딤돌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예. 고향사랑 기부제 실시로 소멸 위기에 처한 우리 지방이 지역의 특색과 장점을 발굴하고 키워서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길 바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직은 제도 초기인 만큼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방 발전과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예, 디딤돌 말씀해 주셨고요. 박누리 편집장님 어떤 키워드 갖고 나오셨죠? 저는 계륵이라고 표현할 수 예, 있을 계륵, 것 같은데요. 사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역 소멸 이야기가 나오면서 대두된 새로운 정책이긴 한데 지자체별로 특별히 깊은 자기 지역에 맞는 정책을 고민할 시간이 없던 상황에서 예. 정부 주도로 진행을 하게 되면서 남들이 다 하고 또 하라고 하니까 하게 되는 하지만 또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좀 약간 진퇴양난의 상황이 아닌가. 하지만 물론 뭐 앞으로 이걸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또 지역별로 굉장히 좋은 정책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를 안고 있긴 합니다. 그 현재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충북의 현재 상황, 윤 박사님. 뭐 모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국적인 순서는 전남, 경북, 전북, 경남, 이 영호남이 차지했고요. 예, 예. 충북은 기부 건수가 4.2%, 모금액이 4.8%이거든요. 예, 예. 그러면 충북 경제 3%에 비하면 예, 예. 우리가 그 생각보다는 많이 선전했다 이렇게 자평하고 싶습니다. 그럼 답례품은 어떤 게 있을지 그것도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이것도 참 뼈아픈 현실인데요. 일단 충북에서는 카테고리즘 중에서 수산물이 빠져 있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충북에서 제일 많은 것이 소고기, 돼지고기, 꿀 등의 어떤 농산품, 그 다음에 김치 등의 가공식품 이게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서의 생활용품이라든지 관광 서비스, 지역 사람 상품권 등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네, 충북에서는 진천군이 지난해 그리고 올해 모두 도내 1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최 국장님, 진천 상황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작년 한 해 우리 군에 보내주신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3억 8,600만 원을 모금해서 충북 도내 1위를 달성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금 현재 열심히 모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출향인들과 연말정산과 관련이 있는 근로자를 주 타겟층으로 설정을 해서 기부 제도를 집중 홍보하고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모금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향사랑 기부제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부자에게 신뢰와 공감을 얻는 것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주민이 체감하고 기부자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기금 사업을 선정을 하기 위해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많은 고민과 검토 끝에 도내에서는 선도적으로 5개의 기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생거진천 케어팜은 농업 활동에 돌봄과 치유를 더한 진천군의 대표적인 복지 모델입니다. 고향사랑 기금을 활용해 도시 텃밭 사업을 추진하면서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인 취약계층과 일반 주민이 함께 어우러져서 농업 활동을 하는 과정에 돌봄과 교육, 고용과 재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 고향사랑 기부제대 변화가 있었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논의 이어가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을 보충하고 주민에겐 특산품 판로와 지역 발전을, 기부자에겐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돌려주는 일석삼조의 선순환 구조입니다. 시행 첫 해 충북의 성적표는 목표액 대비 5분의 1 수준인 31억 1천여만 원에 그쳤습니다. 3억 원을 넘긴 지자체는 진천과 영동, 청주와 충주 4곳뿐이었고 두 곳은 2억 원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충북은 17개 시도 가운데 모금액 8위로 사정이 나은 편에 속합니다. 지자체 담당자들은 법이 엄격하게 묶어놓은 모금 방법 제한을 홍보 부족의 주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문자를 발송한다든지 아니면 향후회나 동창회 같은 데 가서 적극적인 모금 활동 자체를 할 수 없게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금 활동 자체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시행 전부터 개선 요구가 많았던 이 제한이 법령 개정에 따라 21일부터 대폭 완화됩니다. 금지됐던 문자 메시지 전송이 1년에 8번까지 허용됐고 향후회나 동창회 등 출향민 행사에서도 방문 모금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했던 답례품 구입비도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꺼내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기부액 한도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연간 500만 원으로 묶여있던 1인당 기부액이 2천만 원까지 4배 늘어납니다. 시행일이 25년으로 정해진 이유는 세액공제 혜택을 같이 제공을 해드리기 위해서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 시기에 맞춰서 내년 1월부터 늘어나는 걸로 조정을 해냈습니다. 다만 비슷한 제도를 우리보다 먼저 시작한 일본과 달리 법인 기부는 여전히 막혀있고 소액 기부만 전액 세액공제를 해주는 부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 저 신 실장님 지금 영상으로 이제 변화되는 내용 들었는데 뭐 우리가 주안을 두고 봐야 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변화되는 내용 중에서? 작년 초기에 도입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이 역시 개인에 대한 홍보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이제 최근에는 모바일 사용이 많이 늘었는데 모바일을 통한 문자 발송이나 이런 것도 좀 어려웠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동창회나 향후회, 고향사랑 기부금이었기 때문에 동창회나 향후에 대한 홍보도 상당히 중요한데 예. 이 부분에 대한 홍보도 좀 어려운데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해졌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홍보 차원에서 변화가 네. 바뀌는 게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권유나 강요는 할 수 없습니다. 제도에 대한 안내는 할 수 있는데 예. 권유나 강요는 할 수 없다는 부분 좀 지자체에서 유념해둬야 될 것 같고요. 또 가가호호를 방문해서 또 홍보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도 지자체에서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모금의 상한액을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이것은 역시 이제 고액 기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그 기회를 좀 오픈해졌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와 연계해서 지자체 측면에서는 당초 500만 원까지 상한이었을 때는 답례품은 150만 원 이내에서 발굴하면 됐는데 예. 이제 2천만 원까지 상향 조정되면서 결국은 600만 원까지의 답례품 발굴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또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작년에 제도 초기에는 사실
재원이 없어서 일반회계에서 끌어다가 답례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는 그 기부금을 어느 정도 모으고 있기 때문에 기부금 안에서 30% 이내에서 답례품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박누리 편집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변화되는 거에 대해서? 일단 그동안 문자 홍보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런 이야기 이미 앞서서 많이 나왔잖아요. TV 광고나 신문 광고 같이 큰 돈 드는 것만 열어놓고 문자 홍보라던가 뭐 SNS 홍보 같은 것들을 다 막아두는 바람에 지자체 차원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았는데요. 일단 저는 이용자로서, 그러니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불편한 것 중에 하나는 플랫폼이 너무나 이 사용자 친화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기부 받는, 그러니까 뭐 지자체 차원에서는 그거 운영하시는 게 어떠실지 모르겠는데요. 기부를 하고 싶어서 일부러 찾아 들어가서 그 사이트를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이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불편합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PC로 거의 모든 일들을 해결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 자체가 그렇게 UI나 이렇게 사용자 인터페이스 자체가 그렇게 좀 불편하게 구성돼 있다는 거는 여러 가지로 좀 쉽지 않은 좀 접근성을 굉장히 좀 낮추게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건 뒤에서도 아마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해 주실 것 같지만 그 기부라는 것은 어쨌든 나의 마음이 동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뭐 예. 답례품 뭐를 받겠다고 기부하는 경우는 사실 저는 그거는 좋은 기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일회성에 그칠 수밖에 없고 지속 가능하려면 어쨌든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기부들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내가 내는 이 소액의 기부금이라도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이 지역에 누구에게 돌아가는 것인지 그런 가치지향적인 것들이 좀 잘 드러나야 하는데 현재까지 우리의 고향사랑 기부제 같은 경우는 답례품을 마치 쇼핑하듯이 고르고 끝나는 정도에 좀 머물러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좀 아쉽고요. 아마 이 상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고향사랑 기부제가 뭐 5년 후, 10년 후에 지금과 달라져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는 그 현행 제도의 문제점, 아쉬운 점 짚어보겠습니다. 최 국장님, 지역에서 고향사랑 기부제 진행하면서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가장 어려운 점이 홍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진천군의 홍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먼저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과도한 규제와 처벌 조항, 또 기부 제약 등의 문제점들이 이번 법 개정으로 다소 해소되어서 기부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는 생각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법인이 기부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소득공제율을 상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법 개정에 포함이 안 돼서 좀 다소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군에서는 지난해 기부자 중에 한 80% 이상이 근로자였던 점을 착안해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했습니다. 우리 군은 도내에서 이제 가장 높은 고용률로 1,500여 개의 기업들에서 한 6만 8천여 명의 근로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한 38%가 한 2만 6천여 명 정도가 관내 출퇴근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착안해서 근로자들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라든지 답례품 전시회라든지 또는 기업을 찾아가는 홍보 캠페인 등을 전개해서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기부자들의 재기부를 유도하기 위해서 감사 문자나 감사 카드를 보내드렸고 지역 축제나 행사에 기부자를 초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역의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지속기부, 재기부를 유도해서 기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두섭 실장님, 홍보와 관련해서 뭐 더 말씀해 주실 거 있을까요? 지자체에서 지금 어려워하는 게 사실 인력 부분입니다. 지금 광역 단위에서는 전라남도가 유일하게 과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과 단위를 구성하고 있는 데는 경남이 아마 유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고향사랑과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광역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이제 팀 단위에서 한 3명 정도가 구성되어 있고요. 나머지 기초자치단체는 이제 팀장급 한 분, 그다음에 실무자 한 분에서 한 두 명 정도가 일반적으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고향사랑 기부금과 관련된 모금액이 점점 늘어난다는 것은 관련 업무가 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인력을 좀 확충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향사랑 기부제의 이제 주된 취지가 하나가 지역경제 활성화인데요. 이 답례품이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박누리 편집장님 어떻습니까? 질문해 주신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분명히 도움이 되겠죠.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역의 단체들이, 지역의 기업들이 이 답례품을 제작을 하고 있고 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것 역시도 좀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면 지역에 있는 보다 좀 다양한 컨텐츠들을 발굴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잘 포장해내는 기술이 또 필요한 거잖아요. 물론 지역 계신 분들께 이런 것까지 요구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라는 좀 그런 질문이 또 들기도 하는데 어찌되었든 지역에서 우리가 몰랐던 지역의 어떤 자원들, 어떤 컨텐츠들을 보기 좋게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가치를 좀 잘 알릴 수 있는 측면에서의 개발 그리고 발굴은 앞으로 더 많이 좀 고민하고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최근에 답례품이 품질과 관련해서 비계가 많은 삼겹살을 보냈다 해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됐었는데요. 혹시 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 있을까요? 예, 박사님. 그 답례품이 아무리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들을 많이들 하십니다만 결국엔 다수의 익명성의 고객들이 기부자들이 채택하는 것은 구글링 그 사이트에서 서칭 엔진 쓰고 거기에서 이제 유명한 브랜드를 인지도를 갖거든요. 예. 그렇다면 냉정하게 봐야 될 것이 우리 지역에서 나는 그 답례품 예컨대 농특산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그것들이 과연 경쟁력이 전국적인 수준에서 있느냐. 17개 지자체와 한 243개의 지자체에서 다 똑같이 소고기, 돼지고기 꿀내고 있는데 충북에서야 뭐 보은 조랑우랑 하루도 유명하고 여러 가지가 유명하지만 전국적인 경쟁이 과연 되겠느냐. 예. 그런 차원에서 이건 냉정한 경제의 논리가 적용될 수밖에 없고 지자체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이 답례품의 선정 또는 선순환, 과감히 도태시키고 새로 들어오는 어떤 선순환의 피드 계획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다만 이게 지자체 간 답례품 경쟁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고향사랑 기부제도 역시 어쨌든 기부잖아요. 그러니까 뭐 답례품을 고르는 게 아니라 답례품 때문이 아니라 기부를 하는 그런 차원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제도여야 하는데 답례품 얘기를 계속 하게 되고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되면 그 원래의 취지가 좀 많이 무색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부라는 것이 기부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그 효능감, 스스로의 어떤 만족을 끌어낼 수 있는 제도가 돼야 하는데 나 이번에 소고기 받았어.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그렇게 그쳐버리고 마는 제도가 돼버릴까 봐 좀 걱정스럽다는 점이 있고요. 앞으로 더 많이 좀 고민하고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박누리 편집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이 제도 자체는 크게 세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가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을 하는 거, 또 하나가 이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거, 마지막으로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크게는 이제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제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지역 경제 활성화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그러한 답례품에 좀 꽂혀서 쇼핑하듯이 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우려의 목소리는 있습니다만 지역 단위에서 생산해내는 것만 답례품으로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이 소지하지 않는 중소도시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특산품이라는 게 앞서 말씀하셨던 그런 농수축산물 플러스 일부 소상공인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안에서 이제 답례품을 발굴해내야 되는 지자체의 고충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중소상공인들이 만들어낸 특산품들이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판매가 되는 확률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 고향사랑 기부금에서의 판로 개척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일본의 민간연구소에서 최근에 이제 발표를 한 걸 보면 고향사랑 기부로 모금한 금액의 3배 정도까지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이제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단순하게 기부금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답례품을 통해서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고
이런 부분까지 포함이 되면 실질적으로 기부 금액의 3배까지의 경제적인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답례품 발굴하는 부분도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그 앞서 국장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답례품이 농수축산물에 좀 한정된 부분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지리적으로 좀 좁은 그러한 지정학적으로 보면 상당히 좀 지역마다 차별하기 쉽지 않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농수축산물로 서로 경쟁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거다. 예. 그래서 충북의 11개 시군이 가지고 있는 시군마다의 지역 자원이 뭔지, 지역 자원을 어떻게 좀 차별해 갈지에 대한 부분을 도본청과 11개 시군이 좀 모여서 전략적으로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저는 이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 뭐 네. 편집장님 말씀해 주시죠. 저는 답례품 얘기를 좀 많이 드리긴 했는데 특히 작년에 이제 시행되고 나서 제 또래들, 그러니까 20대, 30대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는 고향사랑 기부제 안 하면 바보가 되는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0만 원까지 하면 세액공제가 되니까요. 예, 예.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냥 시민 한 사람, 노동자 한 사람에게 세액공제라는 것은 굉장히 큰 또 이득이지 않습니까? 또 기부도 하고 또 세액공제도 받으니까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봤을 때는 특히나 이제 그런 세액공제 혹은 답례품 뭐 받는다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 고향사랑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예, 예. 특히나 젊은 층들이 그렇게 접근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또 생각이나 어떤 가치, 지향 같은 것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해서 이제 답례품 얘기를 좀 많이 드리긴 했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앞으로도 좀 많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그런 지점들입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세액 공제나 답례품 같은 그런 유인책이 없다면 기부가 또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답례품이나 뭐 세액공제 같은 것들이 당연히 이제 서로 좋은 차원에서 유인책으로서 윈윈 전략으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만 매몰되게 되면 그렇죠. 이게 사실 그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것이 최근에 이야기되는 관계 인구라던가 생활 인구 같은 것들을 더 유인하고 확대한다는 측면의 그 지향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옥천에 기부를 해서 옥천의 관계 인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옥천에 한번 기부하고 세액공제 받고 그 뒤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진천에 또 기부하고 세액공제 받고 예. 관심이 없고 이런 것들은 절대로 이런 기부 문화 자체를 정착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가겠다. 그리고 그런 종잣돈을 마련하겠다라는 이제 그 고향사랑 기부제 취지에도 사실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2년차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민간 플랫폼 도입에 대한 요구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신주섭 실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민간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된 부분은 일본에서 제도를 운영하면서 공공 플랫폼이 아닌 민간 플랫폼을 처음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일본은 지금 공공 플랫폼이 없거든요. 예. 민간 플랫폼만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자체에서는 민간 플랫폼을 활용할 수밖에 없고요. 약 40여 개의 민간 플랫폼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출발선이 좀 다르다라는 부분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민간 플랫폼, 공공 플랫폼 없이 민간 플랫폼만 계약을 하게 되면 사실 민간 플랫폼과 계약을 할 수 없는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지자체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 제도 취지가 재정 격차를 좀 해소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려운 지자체가 공공 플랫폼을 활용해서 기부를 모금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박탈할 수 있다. 민간 플랫폼만 있으면. 그래서 사실은 공공 플랫폼이 들어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자체가 도입 단계에서 이미 협의를 해서 공공 플랫폼을 도입했다라는 부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민간 플랫폼을 도입을 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예.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진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연말 정도에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아마 행안부로부터 또 제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이제 민간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인데
아마 언론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초기에 일본에서 2008년도에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때 도입 초기 모금액이 800억 원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 하나로 해서. 근데 3주 전에 8월 2일 날 2003년도에 개인으로부터 모금한 실적을 공개를 했는데요. 총무성에서 1조 1175억, 약 10조 2530억 정도를 모금을 했습니다. 예. 10조 정도를 개인 기부로부터 1년 동안 모금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한 15년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이렇게 많이 모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좀 부럽기도 합니다. 예, 예. 이제 막 시작한 우리 입장에서는 좀 잘 발전시켜서 지자체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이면에는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에 잘 소개가 안 돼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민간 플랫폼을 사용을 하다 보니 물론 공공 플랫폼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재정이 좀 여유가 있는 지자체는 다양한 민간 플랫폼과 계약을 통해서 많은 모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모금한 금액을 상위 20%와 하위 20%를 비교를 해봤더니 예, 예.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2만 배 정도의 재정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당초 이 제도는 지자체 간의 재정 격차를 좀 완화해보자라고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 실질적으로 일본도 상위 20위의 평균과 하위 20위의 평균이 한 2만 배 정도의 재정 격차가 예. 벌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민간 플랫폼이 안고 있는 그러한 부작용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하면서 민간 플랫폼을 도입할지에 대한 고민이 좀 상당히 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예, 예. 윤 박사님 어떻습니까? 뭐 신두섭 실장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만 관에서 운용하는 게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제 민간 플랫폼의 도입은 시간의 문제이지 시기의 문제이지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미 전남 같은 데는 뭐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걸 운용을 하고 있고요. 예, 예. 다만 좀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민간 플랫폼 운영자들이 자선 사업가가 아니거든요. 예, 그렇죠. 일정한 수익을 남길 것이고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빈익빈 부익부가 더 커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상의 묘를 발휘할 것이냐. 제도를 도입한 이후의 고민보다는 조금 늦더라도 신중하게 가는 게 좀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국장님 이 민간 플랫폼 도입과 관련해서 이제 뭐 이렇게 지자체 간 격차가 벌어지는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부익부 빈익빈 이 현상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들도 지금 뭐 아직 민간 플랫폼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지금 이렇게 뭐 검토를 한다든지 이런 단계는 아니지만 앞으로 향후에는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먼저 지금 현재 저희는 이런 고향사랑 이임 공공 플랫폼도 많이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인증 절차가 복잡하다든지 이 접속을 여러 번 한다든지 그래서 컴퓨터를 또 사용하기 어려운 분들한테는 상당히 이 접근이 어렵습니다. 또 그 오프라인으로다가 그 기부를 하더라도 그 답례품을 받기 위해서는 또 그 고향사랑 이용 플랫폼에 접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빨리 빨리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혹시 뭐 박노리 편집장님 뭐 요 관련해서 뭐 하실 말씀 있을까요? 적절한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제 통합 플랫폼 같은 경우가 어쨌든 이게 완전 무상으로 진행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작년에도 막 90억 정도 예산, 올해도 이제 찾아봤더니 30억이 넘는 예산이 또 이제 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물론 이제 200여 개 지자체 n분의 1로 나눠서 한다고 하면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예산이 계속해서 들어가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는 그 적은 예산 일을 할지라도 그 자체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예산일 수 있거든요. 그만큼 예산 냈는데 고향사랑 기부제로 2억도 안 모였다 이러면은 인력은 인력대로 들고 돈은 돈대로 드는데 성과는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라 이거는 사실 또 뭐 장기적으로 좀 계속해서 함께 좀 고민을 가지고 헤쳐가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사실 민간 플랫폼 도입을 적극적으로 열어두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실장님 설명해 주신 거 들으니 일본 같은 경우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좀 잘 검토하고 감안해서 우리 쪽에 맞는, 우리 지형에 맞는 방법들을 또 여러 가지를 많이 실험해보고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예. 이번엔 새로운 답례품 발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 박사님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답례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우리 도가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현실이라면 예.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할 텐데요. 저는 바이오의 예를 좀 들어드리고 싶은데 예, 예. 신약이 만들어지고 유효 기간이 끝나면 그거를 갖다 이제 그 효능을 강화시켜서 베타 버전을 만들죠. 예. 그런 것처럼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어떤 답례품의 사례들을 조금 더 모니터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버전업을 하는 뭐 소위 시쳇말로 모방한 창조를 낳는다고 하는 베타 버전의 것들을 우리가 만드는 게 고민이 필요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장기적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답례품이 결코 작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선 먹는 것보다 스스로 느끼고 체험하는 것, 즉 관광 상품이라든지 체험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얼마나 더 고민 있게 발굴할 것이냐가 제일 큰 키워드가 되리라고 봅니다. 예. 신 실장님 어떻습니까? 네. 일본 같은 경우는 15년 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 답례품만 해도 한 40만 건 정도 됩니다. 건수가요.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답례품들이 발굴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좀 길다 보니 북해도부터 오키나와까지 다양한 계절성 상품들이 많이 발굴이 되어 있고 차별화도 가능한데 우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렇게 특화된 상품을 답례품으로 발굴하기는 한계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특징이 그간에 발굴된 것들은 일본도 물론 이제 농수축산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특징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역시 이제 지역 방문형, 체험형, 숙박형, 뭐 체류형 이런 답례품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우리 편집장께서도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생활인구, 관계인구를 어떻게 형성해 나갈까가 또 하나의 이제 포인트가 될 텐데요. 눈여겨볼 부분들이 이제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자리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답례품과 기금 사업을 어떻게 연계시킬지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여기 좀 포인트를 맞췄으면 좋겠는데 사례를 제가 열심히 들고 있는 게 이제 인제의 자작나무 숲입니다.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작나무를 예를 들면 이제 답례품으로 분양을 해주고 이 나무에다가 기부자의 명패를 달아줍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기부자들의 가족을 초청해서 기부자의 나무가 얼마만큼 컸는지, 그 다음에 기부자들이 또 자원봉사로 이 숲을 같이 갖고 가는 그러한 이벤트를 하면서 결국은 기존에 있는 숲 옆에 또 하나의 숲을 조성하는 기금 사업을 하는 거죠. 이게 결국은 답례품과 기금 사업이 연계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요. 이렇게 그냥 기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내 나무가 얼마만큼 컸는지 또 아이들을 같이 데리고 와서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아빠가 기부한 나무가 이렇게 잘 커가고 있다. 그리고 또 같이 자원봉사하면서 그 숲을 가꿔 나가는 모습들 속에서 그 지역을 재차 방문하게 되고 또 이벤트로서 숙박권이나 이런 것들 좀 할인해서 주고 이러면 그 지역에서 또 소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서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그런 생활인구, 관계인구와 좀 더 밀접하게 관련 지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좀 같이 고민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요 새로운 답례품 발굴에 대해서 또 의견이 있으시죠? 네, 저희들 답례품에 대해서도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서 답례품이 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답례품이 어떤 지역에 한정되기보다는 저희들도 우리 진천뿐만 아니라 우리 인근 지자체, 뭐 괴산, 음성, 증평이라든지와 같이 연계해서 어떤 관광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좀 광역권으로 접근해서 답례품을 발굴하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편집장님. 최근에 보면 전남도의 천하장사와 식사 데이트권, 또 발달장애 청소년 야구단 지원 이런 뭐 답례품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한번 답례품 그 발굴에 대해서 아까 좀 소극적인 취지에서 말씀하셨는데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사실은 저는 이제 어딘가 기부를 할 때
답례품이나 이런 걸 보고 기부하지 않거든요. 이 돈이 어디에 쓸까? 이 돈이 해서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 이 기부금이 이후에 1년 후에 이 마을을 어떻게 바꿀까? 사실 그런 걸 기대하면서 기부를 하고 있고 대부분의 분들이 사실 그럴 거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 어떤 지역사회의 변화들, 내가 낸 소액의 돈으로 기부금으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 혹은 노인들의 생활이 훨씬 더 좋아졌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이제 답례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금까지 여러 이제 지역 사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나온 것 말고 국내 다른 지역의 사례에서 벤치마킹할 내용이 혹시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죠. 앞서 우리 편집장님께서 이제 신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기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역시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부자와 지자체가의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지정 기부가 지난 6월달에 도입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예. 지금 공공 플랫폼 들어가 보시면 지정 기부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정 기부 안에서 보면 뭐 서울시 은평구의 소아암 환자 의료용 가발 지원 사업, 이거 이제 그 환우 아이들한테 외모에 좀 자신감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가발을 이제 지원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남 영암의 마음 안심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군 단위를 가면 역시 산부인과도 하나 제대로 없는 그런 예. 상황이고 산후조리원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산후조리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또 이제 경남 하동에 보면 유기 및 피학대 동물 구호 사업도 있고요. 충남 청양의 탁구 꿈나무들에게 이제 그 국가대표 꿈을 키워주기 위한 지원 사업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는 지정 사업을 올해 이제 막 시작을 6월 달에 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꼭 지정 기부는 아니더라도 기부를 받을 때 97%의 지자체에서 이미 분야를 지정해서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예. 복지 분야면 복지 분야, 환경이면 환경 분야에서 내 기부금이 어디에 쓰여질지를 분야를 이미 지정을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지정 기부와 같은 형태가 클라우드 펀딩 형태의 기부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그래서 이런 기존의 이제 제도들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올 6월부터 지정 기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상당히 기부자들과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고 제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 충북 도내에 도분청뿐만 아니라 시군 단위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지정 기부 아이템들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장님은 그 일본의 고향 납세제에 대해서 지금 행정안전부와 함께 제도 개선 연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제도 개선 방향 어떻게 잡아가고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역시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대국민 홍보 이게 중요하겠다. 모든 국민이 한 번이라도 좀 들어보시게끔 해야 되겠다라는 게 사실 홍보의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홍보를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작년에 정부에서는 9월 4일을 국가 지정일로 해서 이제 고향 사랑의 날로 지정을 했고요. 올해는 2회의 고향 사랑의 날 기념 행사를 경북 경주에서 9월 4일부터 7일까지 이제 3박 4일 동안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기념 행사, 전시회, 그리고 지자체별로 이제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랑 실제로 기부도 거기서 직접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여행 삼아서 한번 경주를 방문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또 앞서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세액공제 부분에 대한 겁니다. 이거는 현재 10만 원까지는 100%, 1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는 16.5%를 공제를 하고 있는데 공제 비율이 국세 91%, 지방세 9%입니다. 결국 이제 9대 비율로 세금을 깎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부가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국가의 재원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재정 분권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인 기부가 이러한 재정 분권에도 크게 기여한다라는 측면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단지 이제 세액공제 100% 공제해주는 비율을 상향 조정해주는 부분은 아마 이제 부처 간에 상당히 깊은 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저 개인적으로는 상향 조정하더라도 일단은 시범적으로 89개 인구 감소 지역이 지정돼 있습니다. 이 지역만큼이라도 먼저 좀
실험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지속적으로 연구회를 통해서 대안들을 좀 찾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고향사랑 기부자가 당초 도입 취지를 살려서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 지방 재정을 확충하려면 충북만의 스타일로 차별화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충북 지자체를 위한 조언, 마무리 말씀 겸해서 듣겠습니다. 먼저 윤 박사님 먼저 해주시죠. 예, 사실 할 말은 많죠. 예컨대 도에서 기부를 도 광역지자체에서 도 행정사무를 하는 게 맞는지, 또는 행정 취지에 이 제도의 취지에 과연 수도권이 참여하는 게 맞는지, 이미 10%의 기부액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일괄적인 평평의 논리로 안 되는 건 참 불만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런 어떤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그냥 방치할 수가 없다라면 우리가 유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갈 것인지를 좀 봐야 되는데, 사실 충북도가 걸출한 성과를 거둔 데에는 특정 지역을 방문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특정 개인 공무원의 노력이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제도하고 시스템화해 나가야 될 터인데, 지금 과연 우리 도 차원에서의 중장기적인 로드맵 또는 기부자에 대한 어떤 주기적인 피드백, 이 시스템을 갖춰놓고 전국 우리 도내 지자체들을 같이 끌어안아서 광역과 기초의 어떤 역할 분담, 공동의 노력이 좀 펼쳐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예, 국장님 마무리 겸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21년 8월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며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 390여 명을 우리 진천군에서 따뜻하게 수용하는 과정을 지켜본 국민들께서 많은 응원과 함께 돈으로 혼쭐을 내자며 진천군 온라인 쇼핑몰에 주문이 폭주되어서 운영이 일시 중단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때 우리 지역에 큰 사랑을 보내주셨는데요. 이처럼 고향사랑 기부금 역시 지역에 대한 응원이자 착한 가치 소비의 일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기금 사업을 특색 있는 기금 사업을 발굴해서 기부자의 공감과 응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지자체 간의 기부금을 더 많이 거두려고 하는 그런 경쟁보다는 인근 지역 간 상생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서로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공동 기금 사업을 추진해서 인근 지자체 간에 공동으로 홍보와 모금 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답례품에 있어서도 우리 진천군만의 어떤 진천군만 보고 즐기는 그런 관광 상품이 아니라 인근 지자체, 저희들 예를 들면 증평이나 괴산, 음성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공동의 관광 상품을 답례품으로 개발한다든지, 이러한 고민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박누리 편집장님 마무리 겸해서 말씀해 주시죠. 전남 국성 같은 경우가 이제 작년 기부금을 가지고 지역이 소아과가 없어서 다 광주로 진료를 보러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작년에 모아진 기부금으로 올해 주 2회 운영하는 소아과를 보건진료소에 개설했다고 합니다. 이게 되게 고향사랑 기부제의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지 않은가 싶은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 그동안 특히나 소멸 위기에 있는 지역들은 우리 지역에 뭔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재정 자립도가 낮아서 예산이 적어서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항상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역 문제들이 항상 좀 뒷전에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고향사랑 기부제는 그간에 그렇게 좀 막혀 있었던 부분들을 좀 터놓고 새롭게 좀 트인 새로운 문을 좀 열고 상상력을 좀 가미해서 상상력을 더해서 새로운 정책들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또 종잣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자체도 그렇고 또 지역 공동체도 그렇고 같이 좀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특히나 또 지자체 차원에서는 이게 사실 행정에서의 일만으로는 절대 해결이 불가능한 일들이잖아요. 일본 사례도 그렇고 민관이 거버넌스가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이 고향사랑 기부제로부터 10조씩 모으고 하는 것일 텐데,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지역에 살면서 지역의 문제를 또 오래 고민해오고 또 지역 공동체 활동을 오랫동안 해왔던 마을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 활동가들이라던가 아니면 지역 단위별로도 존재하는 사회적 경제 영역의 여러 조직들이 있어요. 뭐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들 이런 곳들과 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고향사랑 기부제를 운용을 해본다면 각 지역별로 굉장히 또 특색 있고 또 지역의 문제를 또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서 또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신도 실장님 마무리 말씀 해주시죠. 네. 앞서 좀 이야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충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개 그 시군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리적으로도 좀 좁고 또 바다도 끼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답례품 발굴에 있어서는 지역 자원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한계가 있을 거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제 그 전라권이나 영남권보다 유리한 것은 이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자들이 대부분 대도시권이나 수도권에서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능한 한 전략적으로 2시간 수도권에서 반경 2시간 안에 다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북 도내는. 예, 예. 그래서 충북을 방문해서 체류하면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답례품을 발굴하는 데는 전남이나 전라권이나 영남권보다는 확실히 유리한 지점에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적극 활용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 충북 도민이 다 홍보대사가 되겠다. 예. 고향사랑 기부금과 관련해서. 그래서 지역을 세이지 않은 마케팅하는 데 있어서 운동을 좀 전개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내년부터 상한액이 2천만 원으로 늘면 결국은 답례품을 우리가 600만 원 상당의 답례품도 발굴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면서 답례품을 발굴해야 되고요.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 이제 고액 기부자들이 내년부터는 이제 다수 나올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 재기부를 할 수 있게끔 약정 체계를 하는 부분, 예, 예. 이것도 좀 지자체에서 전략적으로 좀 고민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당초 취지를 살려 소멸 위기에 놓인 고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질 좋은 답례품을 발굴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기부금 활용 등이 선순환되어야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가오는 추석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충북 시사토론창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